코로나19 유행 예측 수리 모델링을 한 2년 반 동안 봐온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항상 정확하지는 않구나, 그리고 편차가 크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4주가 넘어가는 중장기 예측은 그간의 자료를 볼 때 그렇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는 이 모든 변수들이 인위적인 변수를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예측 모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팀들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에 속해 있는 두 분의 전문위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인위적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변수를 잘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질 수 있는 미세한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환자가 많이 늘면 각 개인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즉 방역 경각심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한겨울에 저희가 유행이 갑자기 많이 사라질 때 폭설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사회적인 움직임이 줄어들므로 해서 환자 발생이 많이 줄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그림표를 두 개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서 9월까지 예측을 한 자료입니다. 이 빨간 실선이 실제 환자 발생이고요. 여러 데이터들이 종합해서 나온 이 범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상당히 넓죠. 아주 적게 예측하기도 하고 아주 맞추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측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 폭우가 온다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측은 못했죠. 비가 온다고는 했지만 정말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과 바람과 하늘이 만들어내는 그 현상도 잘 예측을 못하는데 코로나 발생은 사람이라는 변수가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그때 변하는 정책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후진국입니다. 대단히 아쉽게도 전 세계 12정권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매우 우수한 인력이 모여있는 이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는 겨우 이제 백신 하나 만든 게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어마어마한 그 부분이 소요되는 R&D에서는 소위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이렇게 넘게 들어가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개발을 못 해왔던 것인가? 다른 개발이 뭐가 그렇게 급한 게 있어서 전혀 이쪽에 투자를 못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3년이 돼 가는데 치료제는 아예 소식이 없고요. 백신도 지금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거죠. 개발은 했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감염병의 연구 투자 또 개발, 더 구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병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고민해왔던 그런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안 함으로 해서 이 R&D를 아끼고 안 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잃었던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 그 계산을 할 겁니다. 이 경제학자분들이 그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조를 투자했으면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선진국까지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었는데 10조를 아끼느라고 우리가 몇백 조를 잃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 2만 5천 명 이상 이런 그 생명은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정말 더 체계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지표도 다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사회가 공감을 가지면서 더 선진국형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회 경제적인 영향은 계속 지표를 개발하고 공고를 하겠지만, 제가 호흡기 내과 의사이고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제2의 독감 수준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가에서는 독감 경보가 나갑니다. 보통 11월 말에. 그러면 독감이 많이 돌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고위험군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는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열이 나서 독감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면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합니다. 또 독감은 워낙 의사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안 해도 치료약을 바로 처방을 합니다. 타미플루라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 있죠. 그렇게 해서 병이 치료되고 넘어가면 끝이고, 그렇지 않고 환자가 나빠지면 입원을 합니다. 인플루엔자도 폐렴이 생기니까요. 그것 때문에 1년에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추력을 가는 겁니다. 지금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신속한 검사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원스톱 진료기관은 동네 병의원의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이 지금 한 32,000개에서 4,000개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0,000개가 원스톱 진료기관이고 호흡기 진료기관까지 합치면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3개 중에 1개 병의원에 가면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즉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루 다니고 이틀 다니고 3일 다니다가 환자가 본인이 나빠지거나 의사가 판단하기에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입원을 권합니다. 근데 그 입원 과정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병실을 배정하고 입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반 병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분들을 별로 못 보았을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도 입원하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약해졌고 먹는 치료제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입원해서 뭘 할 게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입원해서 할 게 없습니다. 먹는 약은 먹고 집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병이 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또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고, 더 이상 어떤 정부가 또 어떤 의료단체가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아프면 병원 가시고 매일매일 진료받다가 더 아파지면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정부가 마련해서 누구나 다 빨리 진단받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특히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과 60세 미만의 만성질환을 가진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뭔가 치료를 하고 있는 고위험군들한테는 특히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의료 협의체를 만들으라고도 적극적으로 공고를 해왔고,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자문위원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자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소세는 이번 주 정도까지가 아마도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 모델링에 근거한 자료였고요. 그러면 이제 감소하면 다 끝날 것인가? 자문위원회는 뭘 할 것인가? 자문위원회는 단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이 방역 상황에 대한 자문을 할 것이고 공고를 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홍 교수께서 발표한 사회경제적인 지표들을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보다 근거를 가진 방역 정책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번에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저부터도 3차를 맞고 코로나 걸리고 4차까지 맞았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맞은 8월 초에 맞은 4차 백신의 효과는
한 12월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맞은 사람들은 더 짧게 끝나고요. 3월 달에 우리가 한 1,800만 명 가까이가 오미크론을 앓았습니다. 그때 앓으신 분들의 면역은 한 6개월 정도면 대개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사이에 걸렸던 안 걸렸던, 백신을 맞았던 안 맞았던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면역 수준은 가장 낮게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세포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2천만 명 넘게 앓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가 알게 모르게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이고요. 한 30% 정도가 추가로 걸렸을 거다라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죠. 예측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한 번쯤에 큰 파도는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거를 미리 대비해서 보건의료 체계를 더 단단하게 하고 고위험군들이 진단을 빨리 받고 즉시 치료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응급실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속 바꾸게 하고, 응급실 시스템도 많이 바꿨습니다. 현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중환자실의 입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바꾸고 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위원회가 하는 일이고,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계통, 특히 아까 제가 강조드린 감염병 투자, 기술 투자 개발이라든지 연구 투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부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어제 정기석 위원장께서 이번 주가 유행 정점을 찍고 이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방역 당국도 같은 입장인지, 그리고 이번 6차 유행과는 별개로 10월, 11월에 전 국민의 면역 감소로 또 한 번의 또 큰 파도가 올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개학과 또 추석도 있습니다. 재유행이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가을철에 또 크게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지, 또 연내 또 다른 재유행 전망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설명 가능한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지난주에 저희 청의 예측,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을 좀 종합해서 8월 중에 일평균 한 20만 명 규모로 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의 예측 범위 내에서 유행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행의 진행 속도가 이제 둔화되면서 이번 주나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에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점을 지난 이후에 감소의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빨라질지, 그리고 감소가 어느 정도까지 감소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서서히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정기석 위원장님께서 10월에서 이제 11월 정도의 큰 파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이제 저희 청이나 아니면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가을 겨울 정도에 이제 재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역의 감소라든가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새로운 변이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후의 상황은 대단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정확한 재유행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밀히 이제 평가를 해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여름의 지금 유행 규모가 다소 좀 큰 규모로 왔기 때문에 가을보다는 아마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